costs for travel will increase, costs for groceries, in terms of the cost of getting groceries into supermarkets, will increase as well. 운항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비용들이 있어요. 선박 보험료라든지 선원 인건비라든지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적자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래픽으로 만나는 경제 토크쇼 픽. 복잡한 경제 이슈를 쉽고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해협은 에너지와 물류의 핵심 통로인 만큼 막히는 순간 세계 공급망 전체가 마비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치명적인 해상 요충지는 어디일지, 에너지, 물류 패권 경쟁 속 생존 전략은 어떤 게 있을지 관련한 궁금증들을 낱낱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경제 토크쇼 픽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수 한양대학교 자원환경공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김진수입니다. 네, 이상윤 인하대학교 아태물류학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슈를 보다 쉽게 전해줄 김우현 기자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세계 원유 수송량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지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세계적으로도 큰 타격이 있고요. 제3차 오일 쇼크로 갈 확률? 글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물량 차질 규모로는 저는 3차 오일 쇼크에 가깝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1차 오일 쇼크 때는 원유 가격이 4배 정도 올랐고 2차 오일 쇼크 때는 한 3배 이상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가격 기준으로는 아직 오일 쇼크 아니지 않나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그 차질되는 공급이 지금 문제가 된 20%란 물량은 이미 오일 쇼크 규모라고 할 수 있고요. 남은 건 이제 기간입니다. 이 위기가 혹시 올해 겨울까지 길어진다면 충분히 3차 오일 쇼크라고 부를 수 있을 수준으로 나중에 유가도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제 유가가 상당히 올랐잖아요. 전쟁 전과 비교해서 국제 유가가 지금 50% 이상 상승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주유 소외된 최고 가격을 지금 통제하는 중이라 아마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 충격은 좀 상대적으로 낮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시차를 두고 그 유가 상승이 산업 전반의 비용 증가로 전이될 거로 보고 머지않아 경제 전반의 물가 상승이 현실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JP 모건은 유가 변동에 가장 취약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해협 통제가 지속될 경우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에 비해서 에너지 소비량이 좀 많습니다. 전 세계 한 6위 정도 수준의 에너지 소비 국가인데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제 주력 산업들, 요새는 이제 반도체 산업이 하나의 주력 산업이지만 반도체 산업도 전기는 많이 쓰고요. 그 이외에 석유화학이나 아니면 철강 산업 같은 경우에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쓰는 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외생적인 위기 그리고 그러한 원유하고 천연가스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우리가 한 해 평시에 한 1,700억 불 정도 에너지 수입에 돈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환율로 한 250조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위기 시에는 지난 러우 전쟁 때 2,100억 불을 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에너지 수입액도 크게 급증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환율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또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물가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물류업계도 지금 비상인데 해협 봉쇄가 더 지속된다. 그러면 물류업계 상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만 지금 선박이 약 2,000여 척 고립되어 있는 걸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의 어떤 상선 규모의 3% 이상이나 되는 상당히 큰 규모인데 이게 인질로 지금 잡혀서 이 선원과 선박이 지금 2달 넘게 지금 고립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글로벌 해운 시장 전체의 이제 공급의 감소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 그에 따라서 해상 운임 그다음에 선박의 용선료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보험료나 그다음에 선원들의 위험 수당 역시 굉장히 상승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어떤 이런 선사들이 다 큰 덩치를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선사들 중에서 상당한 그 선사들은 이런 현금 흐름에 상당한 경색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파산의 우려까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해상 보험까지 흔들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김우영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한국 경제에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선사들은 높아진 보험료 부담에 그야말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3일 기준 국내 11개 원수사와 2개 재보험사가 보유한 해상보험 계약은 총 1,258건, 보험 가입 금액은 7조 2천억이 넘습니다. 이 중 전쟁 발발 이후 26건의 계약이 갱신됐는데 이 평균 보험료 상승률이 383%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한화손해보험 한 건의 계약 보험료가 5천만 원에서 5억 8천만 원으로 무려 1,056% 오르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선사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보험료가 급등했다는 것은 보험사가 부담해야 할 위험 역시 커졌다는 의미입니다. 국내 해상보험의 익스포저, 즉 위험 노출 규모는 약 1조 7천억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구체적으로 선박보험이 9,796억 원, 적화보험은 7,067억 원 규모인데요. 만약 호르무즈 해협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내 보험사들이 수천억 원대 보험금을 한꺼번에 지급해야 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여기에 보험사 손해율이 상승하면 다른 보험 상품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부도 유동성 지원 등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금융당국은 대규모 보험금 지급으로 보험사의 유동성 부담이 커질 경우 일반 계정과 특별 계정 간 자금 차입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비조치 의견서 발급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금융위원회는 해운업을 석유화학, 건설, 철강업에 이어 4번째 중동 사태 피해 업종으로 지정하고 유동성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보험업은 다른 금융권보다 전쟁 영향이 뒤늦게 나타나는 업종으로 꼽히는데요.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가 해상보험 시장까지 흔들면서 물류 비용 상승은 물론 금융권 전반의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해협이 막히면 세계 물류 에너지가 마비된다. 이걸 그야말로 실감하고 있는 요즘인데 이 중요도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해협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바다와 바다를 연결하는 아주 좁은 통로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많은 해협 중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초크 포인트라고 하는 중요한 그 해협들이 또 존재합니다. 초크 포인트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국제 운송망에 있어서의 이제 병목 또는 뭐 숨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목이 졸리면 온몸에 이렇게 힘이 풀리고 마비가 되는 것처럼 초크 포인트는 전 세계 해상 운송망의 아주 핵심적인 결절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호르무즈 해협의 경우에는 전 세계 에너지의 20% 이상이 통과하고 있는 그런 지정학적인 요충지이고 따라서 이제 전 세계 에너지의 흐름을 어떻게 보면 이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숨구멍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초크 포인트 어떤 곳들이 있습니까? 국제 해운 그 네트워크 상에는 그 다수의 또 굉장히 많은 초크 포인트들이 존재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세계 경제에 이제 많은 실질적인 영향을 주고 역사적으로도 그러한 히스토리가 있는 초크 포인트라고 한다면 뭐 첫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호르무즈 해협이 되겠죠. 네. 예, 이제는 모든 국민이 다 알게 된 호르무즈 해협이 있고, 그다음에 그 중동에 이제 같이 있는 바벨 만데브 해협, 요거는 이제 홍해의 입구입니다. 그다음에 바벨 만데브 해협을 지나서 이제 스웨즈 캐널로, 스웨즈 운하로 들어가는 길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튀르키예는 이제 보스포러스 해협을 포함한 튀르키예 해협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중동 지역에 있는 4가지 정도의 굉장히 중요한 초크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동 옆에 있는 아프리카 북단에는 이제 지브롤터 해협이라고 하는 해협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남단에는 희망봉이라고 하는 그 해협이 있고요. 중미 쪽으로 가면은 우리가 잘 아는 파나마 운하가 있습니다. 그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이고요. 그다음에 아시아 지역에는 이제 말라카 해협과 대만 해협이 가장 잘 알려진 그런 해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가 익히 들었던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에너지 차원에서 어떻습니까? 네, 미국의 에너지 정보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던 해협들 중심으로 6개 초크 포인트 보통 얘기합니다. 운하 2개는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요. 그거 말고 호르무즈 해협하고 바벨 만데브 해협하고 우리랑 조금 관련이 없긴 한데 아까 말씀하신 튀르키예의 보스포러스 해협 그리고 또 나머지 하나가 말라카 해협입니다. 근데 아마 이 튀르키예에 있는 보스포러스 해협 말고는 나머지 5개 초크 포인트는 미국에서 정의한
중요한 거지만 네. 한국에도 동일하게 굉장히 에너지 측면에서 중요한 초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크 포인트 중에서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주는 건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뭐 물론 호르무즈 해협이고요. 근데 지금 현재 그 미국 이란 전쟁이 어떻게 갈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예멘 반군이 이렇게 같이 들어오는 그런 준동으로 연결될 경우에는 홍해 바벨 만데브 해협, 그 다음에 이제 자동적으로 수에즈 운하까지 영향을 줘서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이 상당히 경색될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수에즈 운하는 이제 그 에너지 통로뿐만 아니라 많은 그 지중해를 넘어서 이제 서유럽으로 들어가는 컨테이너 또는 다른 화물들의 그 굉장히 큰 이동 경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스웨즈 캐널의 비정상적인 운영 또는 그보다 더 큰 위협이 발생했었을 때는 뭐 지금 호르무즈 해협보다 오히려 더 큰 그런 위기로 연결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파나마의 해협의 경우에는 지금 물론 이제 대부분의 화물이 사실은 미국 화물입니다만 지금 양끝단의 터미널의 운영권을 놓고 이제 미국과 중국이 약간 갈등하는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 1대1로의 어떤 하나의 그 사업으로서 이제 추진하던 그런 사업들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제동을 걸면서 그런 문제가 좀 있고요. 대만 해협은 반도체에 굉장히 중요한 곳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뭐 반도체 의존도가 상당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겠어요. 근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대만 또 우리 한국 뭐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나 파운드리 반도체 그 핵심 생산 기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클지 모르겠지만 만약이라도 대만 해협이 봉쇄된다면 이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그 특수 가스나 뭐 부품 소재 여기 수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물론 이제 완성된 칩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항공으로 운송을 하기 때문에 그 해협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이제 이 경우에도 그 제트 유값 같은 것들이 굉장히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상승을 해서 항공 운송에도 그 영향이 있는 그런 상태고요. 반도체 생산 차질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이나 자동차까지 전 IT 제조업에도 상당한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 대만 해협 봉쇄 가능성이 있습니까? 제가 국제경제학자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는데 예. 중국은 하여튼 계획을 세워서 2027년, 28년 뭐 이렇게 뭐 그 해협을 뭐 그 점령할 뭐 이런 시나리오도 뭐 세워놨다는 말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뭐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지금 세계 경제가 최근에 이 뭐 러우 전쟁이나 아니면 미국이나 이란 전쟁을 하는 거 보면 정밀한 시나리오나 아니면 무슨 뭐 작전 계획보다는 좀 우발적인 어떤 충동적인 뭐 이런 양상들도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어떤 우발적인 상황 또는 뭐 의도치 않았던 뭐 충돌이 또 일어날 수도 있고 그게 또 확산될 수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만약에 대만 해협에서의 위기가 전개된다면 그거는 뭐 단순히 이런 뭐 경제나 에너지 공급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그 국가 생존의 문제까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뭐 섣불리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낮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겁나네요. 많이 겁나는 상황이죠. 네. 대만 해협이 막힐 경우는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겠구나 싶고 말라카 해협이라는 데는 중국의 치명적이라면서요? 예, 사실 중국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이라든가 동아시아 전체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제 드러난 숫자로는 치명적인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원유 수입 의존도가 75%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전체 80% 정도를 말라카 해협을 통해서 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치명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조금 조심스러운 예상이 중국 전체 에너지를 놓고 보면 원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중국은 석탄하고 재생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나라고 그래서 원유가 차단이 되더라도 에너지 전체는 한국보다는 훨씬 더 나은 상황 중국이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중국의 석유화학 산업은 타격을 받을 거고요. 왜냐하면 중국에도 정유 공장들이 굉장히 많고 그걸로 제품 만드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경제에는 안 좋은 영향이 미칠 수 있고 다만 그렇게 된다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석유화학 산업이 일종의 반사이익을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합니다. 미중 갈등이 지금보다도 더 극심해져서 거의 전쟁 직전까지 간다. 그럼 미국은 말라카 해협을 막겠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동아시아 특히 뭐 중국으로 들어가는 많은 에너지 물자가 통과하는 그 항로가 말라카 해협이기 때문에 말라카를 통제를 하게 되면은 일단 중국 경제가 숨쉬기가 좀 어려울 정도의 타격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는 말라카 딜레마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말라카를 미국이 통제하면 중국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건데요. 그래서 중국이 이제 뭐 아시다시피 지난 20년 가까이 그 1대1로라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런 말라카 해협을 우회하는 다른 수송로 이런 것들을 구축을 해왔었죠. 또는 뭐 사실은 그 말라카 해협이 봉사된다고 하더라도 그 물자를 예를 들어서 그 인도네시아의 뭐 순다나 이런 쪽으로도 가지고 올 수는 있거든요. 그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제 비용이 많이 듭니다만. 근데 재밌는 게 최근에 그 미국하고 인도네시아가 그 상호 무슨 방위 조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그 중국의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말라카의 우회 항로까지도 나중에 뭐 봉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물론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그런 대응책을 좀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이 말라카 해협은 또 최근에 그 통행료를 받겠다 이랬다가 국제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철회했죠. 네. 근데 지금 저 호르무즈 해협도 그렇고 해상 통행료를 받겠다. 이거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사실 통행료 자체가 전체 물류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도 우리가 부과한 통행료 수준, 부과하겠다고 한 통행료 수준을 보면 배럴당 1불 정도거든요. 네. 원유 가격을 생각해 보면 1%도 안 되는 그런 수준의 이제 통행료인데 저는 이제 그런 상징적인 것보다는 이 통행료 부과가 현실화되면 안 좋은 굉장히 선례가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수역을 무기화한다는 것. 지금 전 세계가 세계화와 자유무역의 종말이다. 그리고 블록화, 진영화, 각자 도생의 세상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공급망을 중심으로 한 자원이나 자국의 생산 능력을 무기화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런 무기화, 그러니까 경쟁,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연적으로 형성된 해협에서 어떤 특정 국가가 통행료를 받는다는 건 국제법상 그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그 해양 질서를 통제하는 가장 큰 그 원칙이 유엔의 해양협약법이라고 하는 유엔 클로스 1982년도 협약입니다. 그래서 이 협약에서는 이런 그 일반적으로 항해 자유에 대해서 그걸 원칙을 선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해협에서도 그냥 통과 통항의 자유를 허용합니다. 그래서 군함이 아닌 한 자유롭게 통항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용료를 원래 징수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건데요. 이란이 이제 자기네 해협을 뭐 통제를 하면서 돈을 통행료를 받겠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1달러. 근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VLCC라고 하는 대규모 대형선이 이제 한 20만 배럴 정도의 그 원유를 실른다고 한다면 거의 한 30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 한 배당 30억. 근데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원가 자체는 뭐 크진 않을 수 있는데 그것을 운송해서 이제 또 마진을 또 창출하는 해운사들한테는 그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돈이 전부 다 해운사가 부담하지는 않겠죠. 일부는 상당 부분은 이제 저기 소비자나 뭐 생산자한테 이렇게 전가가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 부담은 상당히 가중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또 다른 해협에서도 뭐 말라카에서도 받겠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2번, 3번의 통행료를 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 우리가 작년에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 관세라고 하는 장벽 때문에 굉장히 그 골머리를 좀 쏟고 있잖아요. 근데 또 다른 무역 장벽이 될 수도 있겠다. 수에즈 운하 같은 거는 인위적으로 뭐 시설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받는 거죠. 인공구조물에 대해서는 이제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그 쉽게 말하면 서비스 차지를 이제 징수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자연 해협 중에서도 받는 곳이 있다고 들어서 튀르키예 해협인가요? 여기는 왜 받아요? 튀르키예 해협은 1936년에 그 스위스 몽트레라고 하는 데서 만들어진 몽트레 협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약은 뭐냐면 그 당시 터키죠. 터키가 이제 그 해협에 대해서 이제 통제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 질서를 좀 부여한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주 예전에부터 이제 그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는 어떤 그 일종의 단서가 됐다고 하나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받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1982년에서 유엔 클로스 그 체제에는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체약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인도 하지 않았고, 그래서 당연히 이제 비준 국가도 아니고 효력이 국제법적으로 발생하지는 않는 거죠. 몽트레 협약 자체도 그 통과 통행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튀르키예의 내해를 지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좀 그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위생이나 위험 이런 거를 관리를 이제 본국들이 이제 연안국들이 한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튀르키예가 이제 그 해협에 대해서 통행료를 좀 징수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 외에는 이제 예외가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봉쇄 위협이 가장 큰 데는 어디입니까? 호르무즈 해협이 하여튼 지금 현재 관리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인 건 분명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후티 반군들이 이제 거기에서 이란하고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파나마 운하도 아직은 긴장 상태에 있다는 부분이고, 또 재밌는 건 파나마 운하는 그 자연재해에 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가 안 내렸다, 홍수가 났다 이런 상황이라, 그래서 이 운하의 통항의 안전성, 그다음에 그 아주 컨시스턴시, 이게 좀 떨어지는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호르무즈 해협 위기를 보면서 많은 국가들이 이제 에너지 전환에 대한 신경을 좀 쓰잖아요. 대체 에너지 전환에 대한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나라마다 사실 대응 전략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나라마다 처한 상황, 구성된 에너지원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사실 에너지 전환이 우리가 이번 이란 전쟁 때문에 불거진 건 아니고 탄소 중립 때문에 이미 해오고 있던 겁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여기서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한 가지는 지금 전 세계 태양광 전체 밸류체인의 대부분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풍력도 최근에는 풍력 설치량의 60%를 중국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히토리를 포함한 특수한 광물들 그 밸류체인도 또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서, 그러니까 에너지 전환을 하는 것 자체는 좋은데 또 다른 공급망 위험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운영 단계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 풍력 설비, 태양광 설비를 잘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 주체가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중국에서 장악하고 있어 중국이다. 그러면 그게 과연 정말 진정한 에너지 독립이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있어서 그런 차이점들이 좀 있고요. 중국은 이제 자체적으로 재생에너지도 잘하고 있고 석탄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현재 대응을 하고 있는 중이고, 일본은 다변화를 위해서 꾸준하게 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에너지원 다변화하고, 그리고 그 후쿠시마 사태 이후로 가동 중단했던 원자력을 조금씩 늘리고 있고요.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러우 전쟁 이후로 여러 가지 다변화 정책을 이미 써왔기 때문에 우리가 리파워 EU라고 하는 정책이 있는데, 그걸 이번 이란 사태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보자라고 지금 정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럼 어때요? 대체 에너지 전환 어느 정도까지 가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갈 겁니까? 이란 전쟁 이전에 우리도 탄소 중립을 위해서 에너지 대전환, 특히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대전환을 하자라고 이미 정책 방향을 정부에서 발표를 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이게 태양광도 그렇고 풍력도 그렇고 중국에 너무 의존하게 되면 당연히 안 되니까 그걸 국내에 좀 산업 생태계를 육성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정책들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풍력 경쟁력 강화 위원회라는 걸 출범시켜서 이 경쟁력 강화라는 게 수입해서 깔지 말고 국내의 밸류체인을 좀 만들어보자라는 노력이거든요. 그런 거 하고 있고, 재생에너지 제조 기반을 국내에 좀 구축해보자. 특히 태양광 같은 경우에 중국이 거의 장악하고 있는데 이제 국내 기업이 열심히 또 고분분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국내에 좀 제조 기반을 만들어보자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이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안타깝게도 한국이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좀 미국이나 중국보다 높습니다. 이게 우리가 햇빛에 대한 양, 국토 면적, 바람, 풍속 이런 걸 고려해 봤을 때 좀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높아서 그런 높은 발전 단가를 어떻게 떨어뜨릴 수 있을 것이냐, 그걸 위해서 어떤 제도, 어떤 금융 지원이 필요할 것이냐에 대해서 정부에서 종합적으로 정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또 신경 써야 되는 게 해외 자원 개발인데,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이게 좀 후퇴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산업통상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석유, 가스 자주 개발률은 10.8%로 2015년 15.5%에서 후퇴했습니다. 이 반면 일본의 자주 개발률은 42.1%로 2008년 19.6%에서 배 이상 늘었고 2040년은 6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자주 개발률 또는 자원 개발률이라고 하는 개념은 원래 한 자릿수도 안 됐었습니다. 과거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그래서 한국도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조금 더 해외 자원 개발을 적극적으로 해보자. 안타깝게도 동해가스전 고갈 이후로 국내에 지금 생산하고 있는 육가스전은 없기 때문에 해외에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해외에서 개발하고 있는 물량을 늘려보려고 했었는데 또 안타깝게도 그때 자원외교 실패라던가 여러 가지 실패 사례들이 좀 쌓이면서 우리나라가 자원 개발, 특히 해외 자원 개발에 있어서 공공 부분에서 신규 투자를 안 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전체 지금 해외에서 진행 중인 사업 수도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아마 2024년에 100개 이하로 떨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민간에서 조금 하고 있습니다. 민간 그 자원개발 기업들이 해외에서 개발하고 있는 물량들이 있어서 그래서 간신히 10% 정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일본은 자주 개발률이 지금
높아서 우리하고 지금 상황이 많이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해외에서 자원 개발에서 얼마나 우리가 스스로 개발해야 되느냐, 몇 %가 적당해라고 할 때 정답은 없습니다만 우리 쉽게 생각해 보면 절반 정도 우리가 지분을 가지고 생산하면 아무래도 위기 발생했을 때 우리가 힘을 가질 수 있고 유가 급등하면 거기서 굉장한 이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횡재세라고 하는 그 윈드폴 마진을 우리가 자원을 개발하고 있으면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원 개발하지 않고 있으면 정유사 같은 기업들은 사실 정제 마진만 우리가 가져가는 거거든요. 근데 일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배경 중에 하나가 정책을 꾸준하게 추진했습니다. 일본 자국에 필요한 자원, 탄소 중립 정책도 하면서 이 자원 개발도 동시에 해서 자주 개발률을 우리가 높여보자. 그리고 나중에 석유 많이 안 쓰게 되면 자주 개발률이 자연스럽게 또 높아지는 효과도 있으니까 사실 일본도 실패를 안 한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먼저 일본의 석유공단이라고 하는 굉장한 실패 사례가 존재했는데 그거를 청산할 거 청산하고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그리고 의사결정은 좀 민간 중심으로 좀 해보자. 정부가 지도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의사결정은 민간으로 넘기고 이런 구조개혁을 좀 해서 지금과 같은 높은 자주개발률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일이 이렇다 보니까 대체 물류망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경제 회랑 얘기도 나오던데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최근에 산업연구원의 보고서에서 그 인도, 중동, 유럽 경제 회랑에 대한 뭐 보고서가 최근에 나왔었는데 인도와 중동, 유럽을 연결한다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아라비아 반도를 포함하는 하나의 랜드브릿지 개념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랜드브릿지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그 어떤 대륙이나 육지를 쉽게 말하면 다리 삼아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상으로 운송된 화물을 다리를 건너듯이 그 육상으로 운송을 하고, 그러니까 철도겠죠. 많은 경우. 그다음에 다시 배를 갈아타는. 일반적으로 랜드브릿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저희가 그 컨테이너 운송에는 좀 많이 익숙한 개념인데 에너지 같은 경우는 그 경제성이 굉장히 떨어질 거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수송을 하거나 아니면은 특수 용기의 그 열차로 그 화물을 배로 싣고 온 것을 다른 내륙 수단, 운송 수단으로 갈아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절차도 좀 복잡하고요. 이것이 완성된다 하더라도 그 아라비아 반도의 사우디아라비아 영토가 한 70% 정도 되는데 여러 국가를 또한 육지로 횡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리스크가 너무나 크지 않을까. 처음 구상 단계부터 우리나라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또 아니고. 그렇지만 뭐 그 시설을 우리가 직접 이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만약 그런 계획이 유럽하고 인도 그 사이에서 사업이 추진이 되면 우리나라가 또 다른 방법으로 뭐 투자나 협력이나 또 기술 개발 뭐 이런 걸로도 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니까요. 좀 이거를 심층적으로 또 가능하다면 이제 저기 수치화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물류 안보 차원에서 북극 항로도 주목받고 있던데 이건 뭡니까?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북극을 통해서 나가는 건데 지금 접하지 않은 대양이 대서양인데 그쪽으로 나갈 수 있는 하나의 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북극 항로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이제 물론 지중해로 들어가려면 지브롤터라는 초코 포인트가 남아 있긴 하지만 그 대서양으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 다른 초코 포인트들은 없거든요. 북극 항로가 열리게 되면 이제 한국이 통과지가 되고 만약에 선박들이 한국에서 정박해서 우리가 벙커링이라고 하는 연료 공급을 받는다던가 이렇게 되면 한국이 물류 중심지로서 조금 더 강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하나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게 정치권에서도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이미 입법 활동이 활발하게 돼서 지난 5월 7일에 북극 항로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유럽으로 갈 때 시간이 상당 부분 이렇게 단축이 된다면서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화물의 경우에는 이제 뭐 10일 이상 단축도 가능하죠. 근데 좀 오랫동안 이 부분을 들여다보고는 있었습니다만, 근데 문제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아직까지는 북극 항로가 많이 열려 있지는 않습니다. 그 지구 온난화 때문에 많이 그 수역이 이제 녹았지만 그 하절기에만 지금 선박이 운항할 수가 있고요. 뭐 이런 결빙이나 또 뭐 기온 그 여러 가지 기상 때문에 큰 배를 운용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근데 무엇보다도 러시아가 자기네들의 통제권을 주장을 하는 그런 구역이거든요. 그다음에 강제로 쇄빙선의 서비스를 요구하기도 하고 요금도 징수를 합니다. 그 외에는 이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미국이나 캐나다, 뭐 중국까지도 북극에 이제 자신네가 뭐 약간의 그 권리가 있는 것처럼 지금 계속 이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국제의 역학관계 이게 나중에 어떻게 풀려나갈지는 참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넘어야 할 제약사항들이 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네, 좀 구체화된 그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북극 항로 개척에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제정된 특별법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 어떤 아이템들이 필요하다라는 게 담겨 있긴 합니다. 연관산업 육성이라는 것도 담겨 있고 비용 지원이라던가 인력 양성, 뭐 R&D도 들어가 있고 국제협력하자 이런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제가 생각하는 건 특별법 제정은 제정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 출발점, 간신히 처음 출발점에 올라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관련 산업들 의 기반 구축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북극 항로가 열렸다고 해도 그 북극 항로의 이점을 한국 국내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운이라던가 물류라던가 아니면 관련해서 뭐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벙커링 하려면 저장 시설을 좀 늘려야 될 텐데 그러면 원유나 천연가스 저장 시설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늘리면서 일종의 비축 효과, 그래서 이런 위기 발생했을 때 우리가 안보 자산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어서 그런 관련 산업들에 대한 육성을 하면서 인프라를 점차적으로 구축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러시아하고의 관계를 좀 설정하는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양방향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그 러시아가 너무 독주를 하고 이제 본인들이 전부 다 이제 그 통제권을 주장하니까 그에 이제 반발하는 또는 그것을 이제 그 견제하는 세력들이 있거든요. 그 일부는 그 의견에 동참을 할 필요도 있고 또 일부는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을 활용해서 러시아하고 어떤 특정한 파트너십, 뭐 업무 협약 이런 방향으로 조금 그런 특별한 좀 관계를 좀 지향을 해보는 것도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세빙선 건조 기술을 갖고 있거든요. 뭐 이렇게 이제 북극 항로에서 어떤 일정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렛대들을 좀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북극용 특수 선박 건조 같은 게 또 필요하다면 그런 뭐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런 금융 어떤 펀드 뭐 이런 걸 운용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 필요한 에너지, 물류, 안보 생존 전략이랄까요?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 에너지 안보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은 딱 세 가지 정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가 비축 확대하는 거고 나머지는 다변화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은 에너지 전환을 이룩하는 것인데요. 이게 이제 세 가지 잘 알려져 있는 것이지만 비축도 그냥 비축을 확대하게 되면 비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비축을 확대하는 게 아니라 그런 아까 말씀드린 북극항로 같은 것들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비축하는 석유, 원유라던가 천연가스를 트레이딩하는 그런 역량을 좀 키워서 그걸 하나의 산업화시키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변화 같은 것도 이 위기가 발생했으니까 중동산 의존도 줄이자라고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중동산이 지금 70%가 된 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 가장 한국이 부가가치를 높게 만들 수 있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다변화는 전략을 추진하되 항상 트레이드오프가 존재하니 우리가 뭐가 어떤 수준이 적절할지에 대한 고민, 기계적인 다변화가 아니라 고민을 하면서 다변화를 추진해야 될 거고요. 에너지 전환은 지금 열심히 우리가 정부에서도 정책하고 있으니까 차질 없이 계획한 대로 에너지 전환을 만들어 가야겠다. 다만 전기 부분에서의 전환은 우리가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지만 결국 우리가 전체 쓰는 석유 중에 64%가 산업에서 쓰고 있거든요. 이 산업용 에너지 전환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항해 자유라고 하는 거는 지난 한 400여 년간 인류가 확정한 또 견지한 해양 질서의 아주 대원칙이거든요. 이런 대원칙이 지금 위반되고 있는 상황을 용인할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노력을 같이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체 운송 항로를 찾는다거나 경로를 찾는다는 게 단순히 그 운송로를 옮기는데 다 국한되는 게 아니거든요. 앞으로 이제 산업구조의 변화나 여러 가지 에너지의 이제 그 전환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좀 염두에 두고 이런 그 재구조화에 대한 조금 더 폭넓은 시각, 정밀한 또 그 데이터 이런 사용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전 세계의 물류와 에너지가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의 위기를 공급 다변화 뭐 이런 재편의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경제 토크쇼 픽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